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지난주 하루 평균 신규 환자가 58,215명으로 전주보다 34%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주 신규 위중증 환자는 432명, 사망자는 770명으로 모두 전주보다 32% 정도 줄었으며 지난주 감염 재생산 지수는 0.74로 5주 연속 1 미만을 유지했습니다. 스텔스 오미크론 BA2보다 전파력이 빠른 BA2.12.1 변이에 감염된 환자가 국내에서 처음 확인됐습니다. 감염자는 백신 3차 접종까지 마친 50대 여성으로 지난달 16일 미국에서 국내로 들어왔는데 17일 확진 이후 지금까지 특이 증상은 나타나지 않았다고 보건당국은 전했습니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는 특허 수익을 둘러싼 이해 충돌과 아빠 찬스 등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이 후보자는 법과 규정에 따라 진행해 아무 잘못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민주당은 이 후보가 기본적인 답변 자료조차 내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컴퓨터에 전력 공급이 끊겨도 프로그램이 그대로 유지돼서 마치 꺼지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컴퓨터를 국내 연구진이 개발했습니다. 전기가 있어야만 정보를 저장할 수 있는 휘발성 메모리를 모두 제거한 세계 최초의 비휘발성 컴퓨터입니다. 자신이 실제로는 남에게 보이는 것보다 크게 형편없는 사람이어서 결과적으로 남을 속이고 사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기꾼 증후군을 앓는 사람이 의외로 많다고 합니다. 사기꾼 증후군의 진단 방법과 치유 해법에 대해 전문가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 시작합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지난주 하루 평균 신규 환자가 58,215명으로 전주보다 34%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주간 코로나19 신규 발생은 지난 3월 셋째 주 282만 2천 명에서 지난주인 4월 넷째 주 40만 7천 명으로 내려와 6주 동안 지속해서 감소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주 신규 위중증 환자는 432명, 사망자는 770명으로 각각 전주보다 31.9%와 32.2%씩 줄었습니다. 지난주 감염 재생산 지수는 0.74로 5주 연속 1 미만을 유지했습니다. 스텔스 오미크론 BA2보다 전파력이 빠른 BA2.12.1 변이에 감염된 환자가 국내에서 처음 확인됐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BA2의 하위 변이인 BA2.12.1 감염자는 백신 3차 접종까지 마친 50대 여성으로 파악됐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16일 미국에서 국내로 들어온 해외 유입 환자로 17일 확진 이후 현재까지 임상적으로 특이 증상은 보고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동거인 등 관련 접촉자는 모두 16명으로 아직 추가 확진자는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방역당국은 BA2.12.1 변이 전파력이 스텔스 오미크론인 BA2보다 23에서 27% 빠른 것으로 추정된다며 국내 유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해당 변이가 중증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증거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를 공개하며 코로나19 같은 감염병 대응체계 강화와 함께 백신 이상 반응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감염병 등급 조정에 따른 방역 및 의료 체계 전환을 추진하면서 고위험군 신속 진료를 위한 패스트트랙을 도입하고 대규모 항체가 조사와 후유증 조사를 하는 등 근거 중심 방역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또 백신 이상 반응에 대해서는 국민의 입증 부담을 완화해 국가의 책임 수준을 높일 계획입니다. 감염병과 관련해서는 독립적 전문가 자문기구 설치를 추진하고 지역 감염병 대응 조직도 확충할 방침입니다. 코로나 사태 장기화로 그동안 관광업계는 큰 타격을 받았는데요. 긴 터널을 지나 이제 서서히 정상을 찾을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지자체에서도 이에 맞춰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할인 상품을 내놓는 등 지원에 나섰습니다. 김학무 기자입니다. 주말을 맞은 수도권 외곽의 한 관광지에 외국인 단체 관광객이 몰려듭니다. 아직은 모두 마스크를 쓰고 손을 소독하는 등 방역에 열심입니다. 이들이 참여한 프로그램은 벽이나 바닥에 대형 그림이나 글자를 그리는
그래피티 만들기 이벤트, 흥겨운 음악 속에 굿바이 코비드, 웰컴 투 경기를 주제로 글자를 그리고 그림도 그려봅니다. I think both. I would say both because it's just a blessing to be able to go and do something, learn new culture, meet new people, and introduce my kids to everything around here. 300여 명이 달하는 이들은 경기관광공사가 진행한 착한 여행 캠페인을 통해 방문한 외국인. 코로나로 답답했던 일상을 벗어난 게 무엇보다 신기하고 후련합니다. 2년 넘게 관광객이 없어 애만 태웠던 업체 측은 감격스럽기까지 합니다. 외국에서 못 들어오니까 그래서 너무 힘들었는데 이번에 그 착한 여행으로 챙겨주셔서 외국인을 이렇게 많이 보게 되니까 너무 반갑고 고마워요. 이번 착한 여행 캠페인 상품을 이용하면 외국인 관광객들이 최대 75%나 할인한 가격으로 경기도 여행을 즐길 수 있습니다. 경기도 내 주요 관광지 11곳을 둘러볼 수 있고 1일 투어 상품도 마련돼 있습니다. 해외 현지 대중매체 및 SNS 등을 활용한 적극적인 홍보, 그리고 비대면 안심 상품 개발을 통한 모객 강화, 해외 유력 여행사들과의 협력 체계 구축을 통한 직접적인 세일즈에 나서는 등 이달 말까지 구매할 수 있는 착한 여행 캠페인 상품은 2024년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YTN 김학무입니다. 코로나19로 외국인 방문자들에게 2년 넘게 굳게 닫혔던 뉴질랜드 국경이 한국과 미국 등 60여 개 국가에 다시 열렸습니다. 태국은 입국 당일 PCR 검사를 폐지하는 등 세계 각국이 관광객 유치를 위해 빗장을 풀고 있습니다. 김진호 기자입니다. 뉴질랜드 오클랜드 공항 입국장. 마오리족 환영단이 노래를 부르며 입국객들을 반깁니다. 공항 곳곳에서는 국경 봉쇄로 오랜만에 만난 사람들이 재회의 기쁨을 누립니다. Oh, incredible. This has been a long time It's been 2 years in suspension of just wondering if and when and never knowing if the moment was even going to come. 뉴질랜드는 현지 시각 1일 자정을 기해 60여 개 비자 면제 국가에서 들어오는 외국인 방문자들에게 입국을 허용했습니다. In the early hours of this morning, we marked another big moment in our reconnection with the world, with our borders reopening to visitors from visa waiver countries, welcoming again tourists from the USA, UK, Japan, Germany, Canada, Korea, and Singapore. 이들 나라에서 오는 여행자들은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하고 출국 전 코로나19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으면 격리 없이 뉴질랜드에 입국할 수 있게 됐습니다. 뉴질랜드 정부는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기 위해 2020년 3월 19일부터 국경을 닫아 외국인들의 입국을 막았습니다. 국경 재개방은 뉴질랜드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것으로 뉴질랜드 정부는 매주 3만 3천여 명의 외국인들이 입국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관광업이 주력 산업인 태국은 입국 당일 PCR 검사를 폐지했습니다. 태국 관광청은 지난달 하루 평균 입국객 수가 10,000명 정도인데 검사 폐지 첫날 2만 1,000여 명이 입국했다며 입국 문턱을 낮춘 효과가 바로 나온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두 나라처럼 관광객 유치를 위해 각종 규제를 철폐하려는 세계 각국의 움직임은 더욱 빨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진호입니다. 코로나19로 한 달 넘게 봉쇄가 계속되고 있는 중국 상하이에서 복지시설의 실수로 살아있는 노인을 시신 운구용 가방에 넣는 황당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자칫 산채로 화장될 수 있었던 일이라 주민들과 누리꾼들은 크게 분노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형근 기자입니다. 중국 상하이 복지시설 앞입니다. 노인이 사망했다는 신고를 받고 시신을 운구하기 위해 온 장례식장 직원. 운구용 가방을 살펴보다 이상한 움직임을 발견합니다. 시신 가방을 열고 얼굴을 덮은 비닐을 걷어낸 직원은 화들짝 놀라 뒤로 물러섭니다. 노인은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안정을 되찾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장례식장 직원이 세심하게 살피지 않았다면 자칫 산채로
화장될 뻔한 순간이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상하이 주민들에게 큰 충격을 줬습니다. 또 한 달 넘게 계속되고 있는 코로나19 봉쇄 조치로 쌓인 불만에 불을 질렀습니다. 누리꾼들은 공포 영화 같다, 끔찍하다는 글을 올리며 격분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상하이 당국은 조사에 착수해 사망 판정에 관여한 의사의 면허를 취소했습니다. 또 관할관청 관계자들에게도 감독 책임을 물어 면직 등의 중징계를 내렸습니다. YTN 김영근입니다. 지구온난화로 그린랜드를 비롯한 북극의 얼음이 빠르게 녹고 있다는 사실은 널리 알려져 있죠. 그런데 여기에 인접한 아이슬란드의 빙하는 오히려 녹는 속도가 느려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특이한 현상을 과학자들은 블루블롭이라고 이름 붙였는데요. 네, 오늘 날씨 학개론에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K웨더 반기성 예보센터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북극의 얼음이 갈수록 빠르게 녹고 있는데 바로 옆인 그 아이슬란드의 얼음이 녹는 속도는 느려지고 있다는 게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지금 이제 북극권의 기온 상승은 이제 다른 지역에 비해서 평 한 4배 정도 지금 빠르게 기온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이로 인해서 그린란드하고 북극 해빙이 아주 심각하게 녹고 있죠. 예. 그런데 정말 희한하게도 아이슬란드 지역의 빙하는 다른 북극권 지역의 빙하와 달리 매우 느리게 녹고 있다는 겁니다. 예. 아이슬란드 빙하는 1995년부터 2010년까지 꾸준히 줄어들면서 매년 평균 110억 톤의 얼음이 녹아내렸습니다. 예. 그러나 이례적으로 2011년부터 아이슬란드 빙하가 녹는 속도가 느려지면서 빙하가 녹는 양이 2분의 1 이하인 매년 50억 톤으로 줄어드는 것이죠. 네. 이와 관련해서 네덜란드 위트레이트 대학의 연구원들은 북대서양의 외진 곳에서 불가사의한 일이 일어나는 것으로 조사를 했는데요. 이들은 이 현상의 이름을 블루블롭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네. 자, 이제 지금 나오는 그림을 보시면 2020년 이후에 평균 해수 온도의 편차도입니다. 미국과 유럽 사이에 있는 바다가 북대서양인데요. 네. 북대서양의 가장 북쪽에 위치한 섬이 그린란드로 아주 매우 넓은 섬이죠. 그리고 그 우측에 빨간색 화살표로 표시된 조그만 섬이 아이슬란드입니다. 네. 그리고 지금 나오는 그림을 자세히 보면 놀랍게도 그린란드와 아이슬란드의 남쪽 해역의 해수 온도가 평년 해수 온도보다 차가운 지역이 있고 이것은 바로 블루블롭이 일어나는 지역입니다. 그렇군요. 자, 그런데 센터장님께서 저번 시간에 그 해양 열파, 그러니까 바다의 폭염 현상도 블루블롭이라고 표현을 하셨잖아요. 얘기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게 블루블롭과는 전혀 다른 건가요? 지난번에 제가 이제 블럽 현상을 할 때 해양 네. 열파를 가지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때 말씀드렸던 게 상당히 정말 과학자들이 보기에 기괴한 현상이라는 거죠. 예. 그래서 블럽이라는 이름을 붙였는데, 자, 이 해수 온도가 낮아서 빙하가 잘 녹지 않는 이것도 굉장히 기괴한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과학자들은 여기다 이제 블루블롭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블루라는 것은 이제 파란색을 나타내는 단어이지만 차갑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예. 이 차가운 어떤 기괴한 현상이다, 뭐 이런 말로 이해를 하면 되겠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아이슬란드에서만 얼음이 천천히 녹고 있는 이유는 뭔가요? 일단 지구가열화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네. 유독 아이슬란드의 빙하가 녹는 속도가 왜 늦어지고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과학자들이 연구를 해왔는데요. 예. 1958년부터 2019년까지 기후 모델이라든가 현장 관측 또 데이터를 사용을 해서 아이슬란드의 빙하 질량을 연구를 했습니다. 예. 이를 위해서 이제 빙하의 얼음밭에 긴 금속 막대기를 꽂아서 1,200개 눈 깊이를 측정을 했고요. 겨울에는 빙하에 쌓인 눈과 여름엔 녹은 물의 유출로 손실된 얼음을 측정을 했습니다. 아울러 델프트 공과대학교의 공동 연구원들과 함께 2002년부터 2019년까지 취한 빙하의 고도 및 또 정도에 대한 위성 측정을 사용을 해서 빙하의 질량을 정확하게 재구성을 해서 아이슬란드 빙하의 변화를 알아낸 것이죠. 예. 그 결과 빙하의 얼음이 얼마나 증가했는지 또는 감소했는지를 알 수가 있었고요. 아이슬란드 섬 아래쪽에 위치한 차가운 바닷물이 2011년 이후에 빙하의 녹는 속도를 늦추고 있다는 것을 발견한 것이죠. 네. 연구팀은 아이슬란드의 블루블롭은 해수 온도가 약 1.4도를 보였던 2014년에서 2015년 겨울 동안에 가장 강했었다.
라고 밝혔습니다. 예. 자, 이제 다음 그림은 위트리트 대학 등 공동 연구팀이 그린란드와 아이슬란드 인근 바다의 2011년부터 2019년까지 해수온도 경향을 분석한 건데요. 그림을 자세히 보시면 그린란드의 육지 부근의 바닷물 온도는 아주 따뜻합니다. 네. 빨간색이 따뜻한 것이죠. 그러나 동쪽의 아이슬란드의 육지는 반 이상의 해안이 차가운 해수 온도와 맞닿아 있습니다. 차가운 바닷물의 역할이 아이슬란드 빙하 녹는 속도를 늦췄다는 상관관계를 밝혀낸 것이죠. 네. 이에 대해서 이제 미국 지구물리학연합의 연구원들은 블루블롭이 아이슬란드의 지구온난화를 늦췄으며 전례 없는 기온 상승으로부터 많은 빙하를 보호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이 바닷물의 온도가 이렇게 낮은 원인에 대해서도 혹시 이유가 밝혀진 게 있을까요? 일단 이 블루블롭에 관한 연구 논문이 발표된 게 올해 2월입니다. 네. 지금까지 쭉 연구해 온 것을 이제 발표한 것이다 보니까 아직은 이 블루블롭에 대해서 알려진 것은 많지는 않습니다. 네. 이제 과학자들은 여전히 이 차가운 물 지역이 주변 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약 10년 전에 갑자기 나타난 블루블롭이 만들어지는 과정은 아직은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일부 과학자들은 용승 현상 때문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제 바다의 표면에 흐르는 해수는 바람 위에서 끊임없이 이동을 하는데요. 그 과정에서 더 깊은 수심에 있던 물, 즉 심층수가 표층수 위로 올라오게 되는데요. 이것을 용승 현상이라고 부릅니다. 예. 그러니까 블루블롭은 바다 깊숙한 곳에 차갑고 깊은 물이 표면으로 올라갈 수 있는 용승 현상으로서 해수 온도의 정상적인 변동성의 일부일 뿐이다. 그런 주장이 있고요. 예. 또 다른 가설도 있습니다. 일부 과학자들은 열대지방에서 북대서양으로 따뜻한 물을 운반하는 해류가 약해진 것, 이것과 관련이 있다고 말하는데요. 대서양 자오선 역전 순환류라고 이제 저희들은 부릅니다. 예. 이것은 적도와 북극을 오가면서 바닷물 에너지를 교환하는 세계 기후에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해주는 해류인데요. 대서양 자오선 역전 순환류가 지난 150년 동안 아주 상당히 약해졌고 북대서양에서의 블롭 현상은 이 흐름이 비정상적으로 약했던 시기와 강한 상관관계를 갖다가 가지고 있더라는 것이죠. 예. 아직까지는 연구가 좀 더 이루어져야 하는 분야군요. 자, 이렇게 복잡한 원인이 있겠지만 그래도 아이슬란드의 얼음이 좀 더 보존될 수 있다는 것은 그래도 다행스러운 사실이겠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잠깐 아이슬란드의 빙하에 대해 좀 설명을 드리면은 네. 아이슬란드는 빙하와 화산이 공존하는 섬나라로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곳이죠. 예. 아이슬란드의 가장 높은 빙하는 높이가 2,000m 이상이고요. 평균 두께는 340m 정도입니다. 부피는 3,400세제곱킬로미터 정도인데 사실 지구 전체 빙하 면적에서 아이슬란드가 차지하는 비중은 큰 건 아닙니다. 네. 그럼에도 이곳의 빙하가 다 녹으면 전 세계 해수면이 9mm 정도 상승할 것으로 봅니다. 예. 스미스 소니언 연구소에 따르면 이것은 우리가 매년 경험하고 있는 현재의 지구 해수면 상승의 약 3배 정도에 해당하는 정도가 됩니다. 네. 이 다행스러운 일이 계속 이어지면 참 좋겠지만 빙하가 천천히 녹는 현상 언제까지 계속될 것으로 전망하십니까? 여기에 관해서 이제 2022년이죠. 올해 1월 4일 지구물리학 연구 편지에 온라인에 게재된 새로운 연구를 보면은 연구원들은 블루블롭이 빙하에 만연한 늦는 속도를 얼마나 계속 늦출 수 있을지를 예측하기 위해서 기후 모델을 활용으로 해서 예측을 해봤습니다. 네. 그들은 지구 과열화로 상승하는 온도가 블루블롭의 냉각 효과를 극복을 하고 2050년대에 이르면 빠른 속도로 이제 녹기 시작할 것으로 예측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단 2050년 정도까지는 점점 영향은 약해지더라도 유지될 것으로 본 것이죠. 예. 유트리트 대학의 보리스 노엘 박사는 좋은 소식은 블루블롭이 앞으로 30년 정도 지속될 것으로 보이면서 아이슬란드 빙하의 대량 손실을 더디게 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 같은 효과는 일시적일 것뿐이라는 것이 우리의 모델 결과입니다. 나쁜 소식은 그 시간이 지나면 블루블롭의 냉각 효과가 약해지고 아이슬란드의 빙하가 다시 더 빨리 녹기 시작할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 모델에 따르면 아이슬란드는 세기 말까지 빙하 부피의 3분의 1을 이룰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죠. 네. 결국 이분이 전하려고 하는 메시지는 아주 명확한 겁니다. 북극은 빠르게 지금 따뜻해지고 있는데 정말 아이슬란드에서 빙하를 보고 싶다면 지구 가열화 빨리 저지해야 한다는 겁니다. 네. 매주 센터장님과 함께 지구 곳곳에서 나타나는 기후변화의 증상들을 함께 알아보고 있는데요. 언제나 인류가 반드시 지구온난화를 멈춰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날씨학개론 K웨더 반기성 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반도체 특허 수익을 둘러싼 이해충돌과 아빠 찬스 논란 등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습니다. 이 후보자는 법과 규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답했지만 민주당은 이 후보가 기본적인 답변 자료도 제출하지 않았다며 질타했습니다. 양회영 기자입니다. 이종호 후보자가 2001년 원광대 재직 시절 카이스트와 공동으로 개발한 벌크 핀팩 기술. 이 기술은 반도체 크기를 초소형으로 줄이면서도 성능을 유지하고 전력 효율을 개선해 삼성전자와 인텔 등이 채택한 업계 표준 기술입니다. 이 기술의 특허 이익을 두고 국내 특허권을 가진 카이스트가 이 후보자로부터 해외 특허권을 양도받은 회사 KIP에 수백억 대의 소송을 낸 상태입니다. 삼성전자와의 소송에서 이긴 KIP가 모회사인 카이스트 모르게 약 300억 원의 수익을 빼돌렸다는 겁니다. 민주당은 카이스트가 과기정통부 산하 기관인 만큼 이 후보자가 장관이 될 경우 KIP의 특허권을 양도한 이 후보자와 이해충돌이 발생한다고 주장했습니다. KIP가 승리를 해야 나한테 떨어지는 것이 조금이라도 더 크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50% 마이너스 알파다 그러면 카이스트가 승수하는 것이, 이기는 것이 훨씬 낫겠죠. 그러니까 이런 이해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두 기관에서 어차피 어떤 저의 그 발명 지분대로 받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해관계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후보자도 아빠 찬스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지난 2017년 서울대 교수 재직 당시 학회 참석을 위해 일본 출장을 가면서 아들과 아내를 동반했던 겁니다. 또 아내가 보유한 아파트 지분에 대해 증여세 탈루 의혹과 관련해서도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증여액이 11억 우리 4천이잖아요. 그죠? 5억 4천 플러스 6억. 나중에 증여를 6억을 바로 했어요. 그 6억 증여는 왜 하셨습니까? 설계사분이 그렇게 하라고 그래서 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이종호 우리 후보자께서는 아무 의지가 없는 겁니까? 본인 재산이고 본인 돈인데? 예, 만약에 제가 그 세법에 조금 상식이 있었다면 그렇게 공동 명의하면은 그만큼 같다는 것도 알고 있을 텐데. 대통령실에 과학기술 관련 수석이 없는 상태에서 대통령과의 소통 대책을 묻는 질의도 나왔습니다. 현안에 대해서는 대통령님께 보고 드리고 또 늘 이렇게 소통하는 그 관계가 될 수 있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그 한치의 여지 없이 정말 그 현안에 대해서 자주 보고를 드리고 소통하는 그런 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 의원은 이 후보자의 과기부 장관으로서의 적격성에 대해 정반대의 평가를 한꺼번에 내놔 냉온탕에 번갈아 빠뜨리기도 했습니다. 제가 평소에 우리 이종호 후보의 살아온 삶을 보고 이런 분이 대한민국의 과학기술의 미래를 짊어지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잠깐 해본 적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지금 인사청문회 자료를 쭉 살펴보면서 이런 분이 우리나라 미래를 짊어져서는 안 되겠구나 하는 단정을 하게 됐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종호 후보자가 특허권 관련 계약서나 해외 출장 자료 등을 제출하지 않아 제대로 된 검증이 어려웠다고 지적했습니다. YTN 사이언스 양회영입니다. 문서 작업 중에 컴퓨터가 갑자기 꺼져 작업물을 전부 날린 경험 한 번쯤은 있으실 겁니다. 국내 연구진이 전기가 끊겨도 모든 기능이 유지돼서 마치 영원히 꺼지지 않는 것과 같은 컴퓨터를 개발했습니다. 최소라 기자입니다. 일반 컴퓨터는 사용 도중 전원을 꺼버리면 모든 데이터가 날아가 버립니다. 전원을 다시 켜도 컴퓨터 부팅에 시간이 걸리고 기존 작업물은 모두 사라진 상태입니다. 정보를 임시로만 저장할 수 있는 휘발성 메모리를 주된 기억 장치로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전기가 공급이 돼야지만 데이터 0 아니면 1이라는 정보를 저장할 수 있는 메모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메모리에 있는 모든 정보가 사라지게 돼서 처음부터 모든 동작을 수행해야 하는 국내 연구진이 휘발성 메모리를 모두 제거한 컴퓨터를 세계 최초로 개발했습니다. 작업 도중 컴퓨터의 전원을 끕니다. 그리고 전원을 다시 켜자 재부팅 과정도 없이 기존 작업물이 그대로 뜹니다. 전력이 공급되지 않는 상태에서도 프로그램이 그대로 유지됐기 때문에
마치 컴퓨터가 꺼진 적이 없었던과 같은 효과를 냅니다. 모든 정보를 영구적으로 저장하는 비휘발성 메모리 덕분입니다. 기존 비휘발성 메모리는 작업 속도가 느리다는 단점 때문에 컴퓨터의 보조 역할로만 사용됐습니다. 연구팀은 비휘발성 메모리가 여러 작업을 동시에 처리할 수 있도록 구조를 변경해 작업 처리 속도를 높였습니다. 또 메모리 내부의 불필요한 경로를 삭제하고 복잡한 내부 구조를 단순화해 저장 능력을 키웠습니다. 비휘발성 메모리만으로 구성된 이 컴퓨터는 기존 컴퓨터보다 저장 능력이 8배 뛰어나고 속도도 4배 이상 빠릅니다. 연구진은 이번 기술을 휴대전화에 적용하면 배터리 사용 시간을 크게 늘릴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때 전력을 완전히 내려버릴 수 있으면, 그리고 켰을 때 다시 그 핸드폰에 운영체제 마크가 뜨지 않고 원래 멈췄던 시점부터 다시 실행할 수 있으면 하루 이틀의 배터리를 유지하는 게 아니라 1개월, 2개월, 3개월 사용. 연구팀은 이 밖에도 빅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해 24시간 전력 공급이 필요한 데이터 센터에 이번 기술을 적용한다면 유지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이고 서버의 안정성도 높일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YTN 사이언스 최소라입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교육분과 국정과제로 창의적 인재를 키우기 위한 학습 혁명 방안을 내놨습니다. 인수위는 먼저 대학에서 디지털과 메타버스, 반도체 관련 인재 육성을 위한 학과 재조정을 돕기 위해 신산업 인재 양성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초중등 교육 과정에 소프트웨어와 인공지능 교육을 의무화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인공지능에 기반한 학력 진단 시스템을 통해 국가 책임 맞춤형 학습을 지원하고 창의 교육을 위해 고교 학점제를 보완하며 개별 학교에서 개설하기 어려운 과목을 개방 운영하는 가칭 온라인 고교를 신설해 다양한 학교 유형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발표한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에 녹색 분류체계에 원자력 발전을 포함하겠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녹색 분류체계에 포함됐다는 것은 친환경적이라고 판단된다는 의미로 원전이 체계에 들어간다면 원전에 대한 투자도 친환경적 투자가 됩니다. 인수위는 또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4억 3,660만 톤으로 2018년보다 40% 감축한다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유지하면서 부문별 현실적 감축 방안을 마련한다는 내용을 국정과제에 담았습니다. 코로나 이후 가장 큰 규모의 국제대회가 개막했습니다. 산림올림픽으로 불리는 세계 산림총회입니다. 숲의 위기는 인간의 위기라는 인식 아래 기후변화와 생물 다양성 감소 등의 문제를 산림을 통해 해결하는 방안을 모색하게 됩니다. 김진두 기자가 보도합니다. 엄청난 화마에 불타고 사막에 집어삼켜집니다. 무분별한 벌채는 녹색의 숲을 순식간에 폐허로 만듭니다. 이렇게 매년 사라지는 숲은 전 세계적으로 470만 헥타르, 서울 면적의 80배에 달합니다. 숲의 위기는 곧 인간의 위기입니다. 살아있는 온실가스 흡수이며 물을 보존하는 숲이 줄어들면서 기후위기가 가속화되고 자연재해가 급증하며 지구에 닥친 기후변화 위기에 대한 해법을 산림에서 찾기 위한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코로나로 1년 연기된 끝에 7년 만에 열리는 세계 산림총회입니다. 기후변화, 또 생물 다양성 감소, 사막화와 같은 전 지구적 문제에 대해서 함께 공유하고 산림을 통해서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인가 하는 그런 방법론을 모색하는 전 세계 140여 개국에서 1만 명이 넘는 전문가와 학생이 참여하는 역대 최대 규모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코로나 거리두기가 완화돼 열릴 수 있었던 만큼 방역은 참가자에게 불편을 주지 않는 상태에서 꼼꼼하게 진행됩니다. 이곳에는 신속 진단 키트가 구비된 이와 같은 부스가 마련돼 있습니다. 1차적으로는 열 감지기를, 2차적으로는 본인 스스로 코로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한 겁니다. 이번 행사는 6일 동안 계속되는데 나라별, 지역별 회의를 통해 산불이나 사막화 등에 대한 기술 협력, 원조 방안 등이 논의됩니다. 특히 마지막 날에는 산림을 통한 지구촌 난제 해결에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담은 서울 선언이 발표됩니다. YTN 김민두입니다.
층간소음 방지용 매트를 장기간 사용할 경우 유해 환경 호르몬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어린이집에서 1년 이상 사용한 바닥 매트 14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8개 제품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보다 2배에서 7배까지 검출됐다고 밝혔습니다. 오래된 제품일수록 검출 비율이 높아 3년 이상 된 제품은 8개 중 7개가 기준치를 넘었고 3년 이내인 경우는 6개 중 1개에 그쳤습니다. 소비자원은 표면 코팅이 마모돼 벗겨지며 제품 안에 있던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새어나온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내분비계 장애를 유발할 수 있는 환경 호르몬으로 어린이 제품의 안전 기준은 0.1% 이하입니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13년 6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통계청은 4월 소비자 물가가 지난해 같은 달보다 4.8% 상승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지난 2008년 10월 4.8% 이후 13년 6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입니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10월 3%대로 올라선 뒤 5개월간 3%대를 유지하다가 올해 3월 4%대를 넘어서며 고물가 행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달 휘발유는 28.5%, 경유는 42.4%, 등유는 55.4%나 뛰었고 수입 쇠고기는 28.8%, 돼지고기 5.5%, 포도는 23%가 올랐습니다. 전기료는 11%, 도시가스 2.9%, 상수도료는 4.1%가 상승했고 전세는 2.8%가 올랐습니다. 통계청은 지난달 소비자 물가 상승폭이 0.7%포인트 확대됐는데 석유류와 전기, 가스요금 오름세가 확대된 게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물가 상승률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물가 안정은 그 어느 현안보다 중요한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현 정부의 마지막 물가 관계장관 회의에서의 홍남기 부총리 발언 직접 들어보시죠. 4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전년 동일비 4.8%로서 2008년 10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사실을 무겁게 받아들입니다. 주요 선진국 물가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영향 등으로 유례 없이 높은 수준을 이어가고 있으며 이를 반영하여 최근 IMF가 주요국의 연간 물가 전망을 상향 조정하는 등 당분간 물가 상승 압력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물가 안정, 특히 서민 생활 물가 안정은 그 어느 현안보다도 중요하고 시급한 사안입니다. 현 경제팀은 물러나는 마지막 순간까지 물가 안정을 위하여 총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사기꾼 증후군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스스로 그렇게 뛰어난 사람이 아닌데 내가 좋은 평판을 받는 것은 주변 사람들을 속였기 때문이라고 믿는 불안 심리라고 하는데요. 학교나 직장에서 좋은 성적을 내고도 자신의 능력을 믿지 못해 끊임없이 스스로를 다그치는 경우가 이런 경우에 해당합니다. 네, 오늘 심리탐구 코너 한길 사람 속에서는 사기꾼 증후군이 무엇이며 또 그 고통을 탈출하기 위한 솔루션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김지은 상담 심리학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제가 정말 많은 증후군 이름을 들어봤는데 네. 이 사기꾼 증후군이라는 건 처음 들어본 것 같아요. 이게 어떤 그렇죠. 건지에 대해 설명해 주시죠. 네, 사기꾼 증후군은 일명 가면 증후군이라고도 알려진 용어인데요. 자신은 남들이 생각하는 만큼 뛰어나지 않으며 따라서 자신이 주변을 속이며 산다고 믿는 불안 심리를 말합니다. 예. 단어만 얼핏 들으면 마치 남을 속이는 습성이나 버릇을 가진 현상으로 착각하기 쉬운데 그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세상을 속이는 일종의 사기꾼으로 여기면서 불안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리포터 시리즈로 유명한 헐리우드를 대표하는 여배우 엠마 왓슨도 네. 사기꾼 증후군을 앓고 있다고 언론에 고백해서 화제가 된 적이 있는데요. 당시 인터뷰에서 엠마 왓슨은 무언가를 더 잘해낼수록 내가 무능력하다는 느낌이 커진다. 시간이 지나면 사람들이 내 무능력함을 알게 될 것 같다고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네.
사기꾼 증후군이라는 용어는 1978년 임상심리학자 폴리 크랜스와 수전 에임스가 쓴 성공한 여성들에게 나타나는 사기꾼 현상이라는 논문에서 처음 등장을 했는데요. 이들은 정당하게 공부를 해서 높은 시험 성적을 얻고 학위를 얻고 또 업계에서 업무 능력을 인정받아도 스스로 내적 성취감을 느끼지 못하는 이 현상을 설명하는 특징으로 3가지를 꼽았습니다. 첫 번째로는 남들이 자신의 능력이나 기량을 과대평가한다는 믿음, 그다음 2번째로는 자신이 가짜로 들통날 것이라는 공포, 3번째로는 성공의 원인을 운이나 노력 같은 외부 요인으로 넘기는 경향입니다. 그렇군요. 말씀을 들어보면서 사실 저도 그와 같은 생각들을 많이 할 때가 있거든요. 그렇다면 저도 사기꾼 증후군일까요? 정말 이 사기꾼 증후군이란 용어가 네. 익숙하진 않지만 현상 자체는 익숙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사기꾼 증후군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사기꾼 증후군은 어떻게 보면 겪는 시점만 다를 뿐 사람들 대부분이 한 번쯤은 겪고 지나가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병을 연상시키는 증후군이라는 용어 말고 모든 사람이 경험하는 것이니까 경험이라는 단어를 써서 사기꾼 경험이라고 부르자는 제안도 있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10명 중 7명은 이 현상을 한 번 이상 겪는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사기꾼 증후군인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나? 이건 자가진단을 통해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지금 나오는 체크리스트는 사기꾼 증후군의 대표적인 증상인데 살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 칭찬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거나 어떤 일에 성공했을 때 누구라도 해냈을 거야. 운이 좋았어. 이렇게 생각하거나 반대로 실패했을 때는 모든 원인을 나에게서 찾기도 하고요. 인생에 있어 성공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잘한 일보다 못한 일에 집중하고 남에게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강하고 또 실패가 두려워 시도하기가 망설여지고 항상 못난 모습을 보일까 봐 두려운 생각 이런 것들을 모두 가지고 있다면 사기꾼 증후군을 앓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이 잘 돼도 내 덕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나 뭐 운이 좋았다 뭐 이렇게 공을 돌리는 거고 또 일이 잘못됐을 경우에는 반대로 다 내 탓이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라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참 힘든 심리 상태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면 사기꾼 증후군에 빠지는 원인은 뭔가요? 사기꾼 증후군의 근본적인 원인으로는 아무래도 이제 자존감, 자기 확신, 자신감의 결핍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부족하게 느끼는 자기 평가 절하 심리가 이런 감정으로 나타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물론 근거 없는 자신감을 갖는 게 좋은 건 아니지만 지속적으로 자존감이 너무 낮은 것도 정신 건강에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열등감, 좌절감, 우울감이 누적되면 우리를 너무 힘들게 만들거든요. 네. 그리고 또 요즘에는 SNS 때문에 이 사기꾼 증후군을 앓는 사람들이 또 많아지고 있다고 하던데 그 맞습니다. 이유는 뭘까요? 정말 이 비교를 당하는 감정 자체가 우리 자존감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인데요. 현대에 가장 많이 나타나게 되는 비교가 SNS인 것 같아요. 소셜미디어에서는 모두가 가장 잘나 보이는 순간을 보여주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순간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어떤 고통을 겪는지는 나타나지 않고 아주 좋은 순간들만 보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나 빼고 다 행복해, 나 빼고 다 잘났어 이런 생각을 하게 되기가 너무 쉬워요. 나는 이렇게 힘들게 노력하고 있는데도 성에 차지 않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성공하는 것처럼 보이면 나 자신에 대해 의심하기가 더 쉽습니다. 그러면서 또 자신도 과시하려고 이제 무리를 하게 되고 자존감을 좀먹는 그런 악순환이 계속되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자, 그런데 이런 자존감 같은 감정은 사실 그 주변 사람의 영향을 많이 받잖아요. 저도 어렸을 때 나는 왜 우리 형처럼 인기가 많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자랐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이런 사기꾼 증후군을 부르는 그 환경 요인도 좀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게 있을까요? 물론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기꾼 증후군이 주로 인생의 과도기에 많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나는 왜 나를 가짜라고 생각할까라는 책을 저술한 산디만은 이 책에서 사기꾼 증후군이 나타나기 쉬운 상황의 예시를 3가지로 들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특정 분야에 처음 들어설 때, 두 번째로는 새로운 진로나 교육 과정을 시작할 때, 세 번째로는 직장에서 승진했을 때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여기에 좀 보태고 싶은 것들이 비교군이 많은 사람일수록 사기꾼 증후군에 빠지기 쉽습니다. 예를 들어 좋은 기업에 입사해 주변에 잘하는 사람이 너무 많거나 아니면 학자, 예술가, 이른 나이에 성공한 사람들 예를 들어서 이제 첫 번째 작품인 대박이 난 그런 경우들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 사기꾼 증후군을 많이 호소합니다. 그리고 사기꾼 증후군은 가정 환경과도 연관이 있을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늘 공부를 잘하고 똑똑한 형제자매가 있어서 알게 모르게 비교당한 경우 이런 감정을 느끼는 경우가 많고요.
반대로 집안에서 너무 높은 기대를 받은 경우에도 이런 감정을 느끼게 될 수 있습니다. 자신이 가족의 기대만큼 완벽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높은 기대치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죽어라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부모님이나 집안 어른들이 나에게 너무 관심이 없었어도 심지어는 부모님이 나를 너무 과잉 보호했을 때도 이런 감정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 이 사기꾼 증후군에도 전조 현상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현상들이 나타날 때 내가 사기꾼 증후군인가를 좀 의심해 볼 수 있을까요? 정말 사기꾼 증후군도 전조 현상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는 인지부조화가 있습니다. 인지부조화는 두 가지 상반된 신념을 동시에 가질 때 경험하는 정신적 불안감 또는 스트레스를 말하는데요. 성공할 것 같지 않았는데 예상 밖의 성과를 얻게 되면 내가 잘해서 된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운이 좋았어처럼 외부적인 요인으로 이유를 돌리게 돼요. 문제는 반복적으로 이런 현상을 겪으면서 특정한 행동들이 나타나고 그로 인해 스트레스를 느끼게 된다는 것인데요. 일단 내 성공은 운이 좋았을 뿐이기 때문에 내가 사기를 친 것이 들키지 않으려면 남들보다 더 많이, 더 열심히 노력해야 한다고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과도하게 노력하면서 소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스스로의 능력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혹시라도 내가 부족하다는 것을 들키게 될까 봐 의견도 잘 말하지 않고 또 내가 보기에 진짜로 잘났다고 생각되는 사람에게 끊임없이 인정을 받으려고 하기도 합니다. 매사에 완벽해야 한다라는 압박감을 느끼기도 하고 실패에 대해 지나친 공포감을 느끼기도 하고요. 이제 성과가 나타나도 그 성과를 너무 축소하거나 폄하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이 나를 칭찬해줘도 무시하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나의 실체가 만천하에 드러나는 것이 너무 두려워서 아예 성과를 내기 어려운 상황을 만들어버려 실패하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제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게 우리가 이제 익히 얘기를 하는 겸손함과도 좀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차이점이 좀 있을까요? 겸손함과의 정말 차이점은 여러 가지 있는데 이런 감정이 정말 많은 사람들이 경험하는 것이다 라는 점 이미 말씀을 드렸는데요. 진짜 얼핏 보면 겉으로 보기에 굉장히 겸손한 사람과 이런 사기꾼 증후군, 사기꾼 감정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의 차이를 느끼지 못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주관적으로 이런 감정들을 충분히 느낄 수 있습니다. 자신의 능력에 대한 성찰이나 적당한 불안감 이런 거는 오히려 자신을 성장시키는 동력이 되기도 하는데 문제는 이런 현상이 너무 심한 수준일 때 내가 안에서 굉장히 부족감을 많이 느끼고 있을 때가 문제가 되는데요. 이런 감정이 심한 수준이 대체 어느 정도이고 나는 이런 감정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는가를 알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이제 이런 부분들 같이 볼 건데요. 첫 번째는 팩트 체크입니다. 내가 이런 감정이 너무 심하다고 느낄 때 내 생각 말고 일어난 사실만 작성을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각각의 사실에 대해서 실제로 내가 했던 행동들 그리고 지금 내가 느끼는 사기꾼 감정과 생각들도 함께 적어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게 얼마나 사실에 가까운지 점수를 매겨보는 겁니다. 두 번째는 내가 사회적인 고정관념이나 다른 사람들의 시선에 얼마나 영향을 받고 있는지 자각하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내가 얼마나 스스로를 다른 사람들과 습관적으로 비교하고 있는지 이 일기를 써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는 완벽한 삶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려고 애쓰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나를 고백하거나 심지어는 일부러 실수를 하는 거예요. 소셜미디어에 나 역시 완벽한 순간만 전시하려고 하고 있다면 잠시 멈추고 내가 왜 이것을 올리려고 하는가 내 마음에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 정말 믿을 수 있는 안전한 사람에게 나의 사기꾼 감정에 대해 털어놓고 이해받는 경험을 하는 것이 정말 많이 도움이 됩니다. 그렇군요. 자, 지금 오늘 그 말씀을 들어보니까 저는 사실 그 연예인 분들이 그 우울증에 이제 빠지게 되는 경우도 많이 있었잖아요. 이제 그게 이제 이 어린 나이에 이제 급격한 성공을 맛보고 나서 지금 말씀해주신 그런 원리 때문에 이제 그런 마음의 병이 드는 게 아닌가 이런 이제 생각도 들었는데요. 자, 추가적으로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이제 사실 이제 코로나 시기를 겪으면서 우리 국민들이 많이 이제 자존감이 낮아졌다라는 생각을 들거든요. 이제 스스로 나를 칭찬해주는 방법이 있다거나 나의 자존감을 끌어올릴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좀 몇 가지 조언을 좀 해주시죠. 그렇죠. 자존감을 끌어올리는 방법에 대해서는 정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 부분들이 조금 이거 너무 가짜 같지 않나라고 생각해서 실천을 하지 않는 분들도 꽤 많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이게 정말 근거 없는 자신감, 내가 그냥 무조건 나를 칭찬함으로써 다 괜찮아가 아니라 정말 내가 한 것들을 객관적으로 적어보고 이거는 내가 칭찬받을 만했다라는 거를 다른 사람들에게도 함께 보여주고 나 자신에게도 칭찬을 해주고 하는 부분들 매우 중요합니다.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내가 한 것들을 너무 과소평가하지 않도록 그렇게 함께 살펴보는 거죠. 한마디로 이제 나의 객관적 성공은 이제 내 스스로도 인정할 수 있고 남에게도 인정받을 수 있는 거니까 이 부분은 스스로도 좀 자랑스럽게 생각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나는 별로 한 게 없는 것 같은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하지만 작은 성공이어도 분명히 내가 한 것은 존재하고 그것에 대해서 내가 스스로 칭찬해 주는 것들 상당히 중요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해주신 해결책들을 잘 기억해서 나 스스로 좀 솔직한 대화를 해보는 것도 참 좋은 방법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네, 지금까지 김지은 상담 심리학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과학영재를 양성하고 국가 과학기술 발전의 초석을 다지기 위해 과학영재 창의 연구 지원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과학영재 창의 연구는 과학영재들을 대상으로 하는 차별화된 학생 자기주도적 교육 프로그램으로 2002년에 도입돼 지난해 기준 전국적으로 1,500개 이상 수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방안에는 카이스트 등 4대 과학기술원을 중심으로 대입 특기자 전형의 가점 부여 사항에 과학영재 창의 연구 실적을 반영하도록 하는 등의 후속 지원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과학영재들이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도록 실패한 연구에 대해서도 시상을 추진하고 연구 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전문가를 연계해주는 방안 등이 담겼습니다. PCR 검사보다 신속하면서도 신속 항원 검사보다 정확도가 높은 바이러스 진단 키트 기술이 개발됐습니다. 한국생명공학연구원은 바이러스가 세포에 침투할 때 감염 통로 역할을 하는 단백질을 모방해 바이러스 감지 시 형광빛이 나는 진단 센서를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코로나19 바이러스를 대상으로 실험한 결과 50분 만에 바이러스 탐지가 가능했고 정확도는 PCR 검사의 95% 수준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연구팀은 이번 기술을 코로나19 바이러스 외에도 다른 신변종 감염병 진단에 적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공기질 개선은 물론 바이러스 제거 기능까지 갖춘 필터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은 기존에 상용화된 공기정화 필터에 빛을 열로 바꿔주는 나노 입자를 코팅해 빛을 받으면 바이러스를 사멸시키는 공기정화 필터를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실제 바이러스를 이용한 실험에서 필터에 10분에서 15분 정도 빛을 조사했더니 신종플루와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각각 99.9%와 99% 이상 사멸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연구팀은 국내 환기 시스템 전문 업체인 크린테크에 기술 이전을 완료했다며 올해 안에 제품 출시를 앞두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신장 이식을 위한 신장 절제 수술의 부작용이 심하지 않다는 해외 연구진의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 메이오 클리닉 연구팀은 2000년에서 2019년 전문 의료기관에서 신장을 기증한 3천여 명을 대상으로 120일 동안 지켜본 결과 감염과 탈장 등 부작용이 나타난 기증자는 전체의 12% 정도였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이보다 심한 합병증을 겪은 기증자는 2.5%였고 이후에 모두 완전히 회복됐다며 사망한 사람은 한 명도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연구팀은 이번 연구 결과가 전체적으로 신장 절제 수술이 안전하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평가했습니다. 갑작스럽게 전원 공급이 끊겨도 모든 정보를 유지 복원할 수 있는 컴퓨터를 국내 연구진이 세계 최초로 개발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이 기술을 적용하면 고성능 배터리나 컴퓨터 사용 시간을 획기적으로 늘릴 수 있게 됩니다.
시대적 과제로 꼽히는 탄소 중립 에너지 효율화에도 적잖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사이언스 투데이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